여름철 한국 특유의 습하고 북적이는 공기가 얼굴에 훅 끼치며 익숙하고도 치열한 서울의 냄새를 실어왔다. 오랫동안 타지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묘하게도 고향에 돌아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냄새였다. 내 이름은 차지원. 세상의 눈에 나는 42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다. 타계하신 해성의료그룹 명예회장님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병원 시스템을 움직이는 최종 결정권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가 중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내 양어깨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거대한 유산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혔다.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겉모습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면서 돈과 권력에 굶주린 노회한 주주들로 가득한 이 사회를 상대해야만 했다. 이번 독일 출장은 정확히 한 달이 걸렸다. 우리 그룹의 메인 병원에 도입할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독점 계약하기 위해 현지 공장들을 직접 돌며 협상해야 했다. 사실 이 일은 현재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남편 백승호가 맡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나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승호는 잘생겼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맥 관리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거나 영어, 하물며 독일어로 진행되는 복잡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까다로운 이사회 앞에서 그의 입지를 굳혀주고 싶었기에 기꺼이 무대 뒤에 남기를 택했다. 내 공식 직함은 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처리하며 길을 터주는 건 언제나 내 몫이었다. VIP 입국장 밖에는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인천대교를 미끄러지듯 달려 강남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다. 아직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이사회에 내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내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내 남편이 병원을 어떻게 이끌고 있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해성대학교 병원은 강남 한복판의 금싸락이 땅 위에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푸른빛이 도는 유리로 덮인 20층짜리 최신식 건물은 늦은 오후에 찬란한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다. 우리 아버지 평생의 업적이 이룬 결실이었다. 세련된 십자가 로고가 새겨진 매끄러운 간판을 올려다보자 벅찬 자부심과 함께 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기사에게 정문에서 세워달라고 한 뒤 프라이빗한 임원 전용 출입구 대신 내 손으로 직접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향했다. 매끄럽게 포장된 이사회 보고서 속 병원이 아니라 평범한 방문객의 눈으로 병원의 일상적인 운영 상태를 보고 진짜 병원의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메인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안내 방송 시스템에 기계적인 알림음이 환자들의 대기 번호를 부르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바쁜 병원 특유의 혼란스러운 교양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원한 중앙 집중식 에어컨 바람을 타고 희미하지만 깨끗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접수처 근처의 조용한 구석에 서서 하얀색 바지 정장에 옷깃을 여미며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5층에 있는 승호의 병원장실로 올라가 그를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로비 정중앙, 주요 복도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에 내 시선이 멈췄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심장내과 과장 강태경이었다. 내 의대 동기이자 오랜 친구이며 우리 병원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임상자산. 그는 방금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중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태경의 넓은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오뚝한 콧날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환자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집중력이 묻어났다. 공간 좀 확보해 주세요. 환자분 숨쉬게 물러서 주십시오.
태경의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님, 당도계랑 따뜻한 설탕물 한 잔 빨리 가져와 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태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는 나의 젊은 시절 내내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명성이나 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눈부신 재능을 가진 의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승호가 해외 인사들을 접대하느라 바쁠 동안 3일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며 모든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챙겨준 사람도 바로 태경이었다. 주변 세상이 돈과 야망으로 흐려질 때도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자의 숭고한 초상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의료 윤리의 현장은 곧바로 끔찍한 오점으로 더럽혀졌다. 태경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회전문 근처에서 앳된 얼굴의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병원의 엄숙한 공기를 찢어밟기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씨, 진짜 미치겠네. 내가 내 벤츠 그늘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저깃대에 약볕에 방치해 두냐고요. 검은색 가죽 시트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알아? 내 명품백 망가지면 아저씨가 물어낼 거야? 짙은 화장에 쥐잡아 먹은 듯 붉은 립스틱을 바른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가 입은 핫핑크색 원피스는 너무 짧고 몸에 꽉 끼어서 병원이라는 공간에는 끔찍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매력적이라기보다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맨살이 많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VIP 병동 코디네이터 인턴 유세이라고 적힌 파란색 명찰이 달려 있었다. 우리 아버지 시절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온, 이제는 머리가 새하얗게 센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발레 파킹 직원 황씨 할아버지는 자기 손녀뻘도 안 되는 어린 여자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유, 아가씨, 정말 미안합니다. 갑자기 차가 너무 몰려서 미처 뺄 틈이 없었네요. 지금 당장 그늘로 옮겨놓겠습니다요. 황씨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세인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을 하이힐로 쾅쾅 구르며 쏘아붙였다. 아, 그럼 빨리 움직이든가. 거북이처럼 답답하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당신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이런 5성급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대? 아침부터 짜증나게 진짜. 연세 지긋한 어르신에게 모욕을 준 뒤 세이는 곧바로 명품 가방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꺼내들었다. 전면 카메라를 켜자 그녀의 태도는 1초 만에 돌변했다. 일그러졌던 표정은 이내 콧소리가 섞인 가식적인 눈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화면을 향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안녕, 얘들아. 울 사랑스러운 팔로워들 굿모닝. 우리 세이가 오늘 아침부터 답답하고 무능한 직원 때문에 작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뭐 어때? 공중 보건을 위해서라도 난 긍정적이고 예쁘게 있어야지. 다들 나한테 하트 좀 보내줘. 좋아요 누르고 내 라방 공유해줘용. 나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전 9시 15분이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직원이 복장 규정도 완전히 위반한 채 메인 로비 한가운데서 연배 높은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고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라이브 방송이나 켜고 앉아 있다니 얼굴로 피가 쏠리며 관자놀이의 핏대가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승호가 내게 맹세했던 전문성의 기준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병원의 문화란 말인가?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은 채 생명을 구하려 무릎 꿇고 있는 태경과 SNS에 올릴 관심을 구걸하며 천박한 쇼를 벌이고 있는 인터넷 극명한 대비는 내가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남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리더로서의 냉정함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출입구 쪽을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황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듯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화들짝 놀란 할아버지는 세월이 묻어나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나를 알아보았다. 그가 이사장님이라며 인사를 하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내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에 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포즈를 취하는 데 여념이 없는 세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저기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위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공간이지 패션쇼 무대나 어르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장통이 아니에요. 게다가 근무 시작은 오전 8시입니다. 지금은 9시가 넘었고요. 지각한 데다 공공장소에서 소란까지 피우고 있군요. 랜선하트와 칭찬이라는 나르시시즘의 세계에서 방해를 받은 세이는 눈에 띄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리고 나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나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화이트 바지 정장을 입고 최소한의 장신구만 한 상태였다. 12시간의 비행 직후라 얼굴은 지치고 창백했으며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어린 여자의 눈에 나는 그저 아픈 가족을 둔 따분한 보호자나 깐깐한 진상 아줌마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세이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가 내 밑에 직원 혼내고 있잖아. 할 일 없으면 딴 데 가서 앉아 계시지?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지금 내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 안 보여?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려 무례하게도 카메라를 내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시끄러워졌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아침부터 웬 늙은 꼰대 아줌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남편한테 소박이라도 맞았나? 자기 인생이나 똑바로 살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불쌍한 우리 세이. 직장에서까지 괴롭힘 당하고 있어. 유유. 이 여자의 뻔뻔함과 버르장머리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원래 계획은 가볍게 훈계한 뒤 내 사무실로 올라가 인사팀을 통해 그녀를 해고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무례함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휴대폰 내려놔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규정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촬영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모욕한다면 보안 요원을 불러 쫓아내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 지금 나 협박해? 세이의 눈이 커졌고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녀의 손에는 마시다만 큰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실수로 비틀거리는 척하더니 다분히 고의적으로 내게 돌진해 부딪혔다. 차갑고 검은 액체가 내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정장 위로 왈칵 쏟아졌다. 커피는 순식간에 번져나가 천을 적셨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 발밑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끈적이고 차가운 감촉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짙은 커피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이 정장은 작년 내 생일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옷이었다. 이제 그 옷이 이토록 비열하고 계산적인 행동으로 더럽혀진 것이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세이는 연극 톤으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짜 울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안내 방송을 집어삼켰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오마이갓,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아줌마가 나 밀쳤잖아. 내 비싼 원피스 다 망가졌어. 그녀는 오스카 여우주연 상감 연기를 펼치며 곁눈질로 휴대폰의 라이브 방송 화면을 살폈다. 악어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러분, 다 보셨죠? 환자 보호자라는 미친 여자가 방금 병원 직원을 폭행했어요. 날 때렸다고요. 이 옷 내 사랑이 사준 건데. 이거 200만 원도 넘는 맞춤복인데 다 망가졌잖아. 이 얼룩 어떻게 지울 거냐고. 군중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앞선 상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못마땅하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몇몇은 아예 자기 휴대폰을 꺼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확인한 세인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더니 오직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추고는 독사처럼 속삭였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원피스값 물어내는 게 좋을걸?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병원 전체를 관리하는 백승호 병원장이야. 여기서 누구든 고용하고 자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나 건드리면 너랑 네 가족들 이 병원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에 오를 줄 알아. 이 도시의 어떤 의사도 다신 널 치료해 주지 않을 거다. 그 뻔뻔하고 천박한 입에서 승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누군가 내 배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내 남편 병원장 백승호,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남자. 그를 내조하기 위해 내 경력마저 기꺼이 그림자 속에 숨겼던 그 남자.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어린 내연녀를 두고 이 신성한 병원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내버려 둔 것인가? 나는 내 정장을 더럽힌 커피 자국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의기양양한 세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폭발할 것 같은 분노 대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쓰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침착하게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끈적한 액체를 닦아내고는 수수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남편이 백승호 병원장이라고 했지? 그래. 이제 좀 쫄리냐? 세이가 경멸하듯 비웃었다. 무릎 꿇고 내 구두나 닦아.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해서 이 작은 난동쯤은 용서해 달라고 해줄 테니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키 큰 인형이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거대한 벽을 형성했다. 넓고 익숙한 등 태경이었다. 응급 환자 처치를 막 끝낸 그의 수술복에서는 아직도 옅은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는 그곳에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산처럼 버티고 섰다. 고함을 칠 필요도 없었다. 베테랑 의사이자 주요 부서의 과장인 그의 위험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군중을 침묵시키기엔 충분했다. 구경꾼들조차 슬그머니 휴대폰을 내릴 정도였다. 태경은 내 하얀 정장의 커피 얼룩을 보고는 억눌린 분노와 아픔이 스친 눈빛을 보였다. 그리고 세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를 쪼그라들게 만들 만큼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었다. 유세희 인턴. 태경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뱉어냈다. 지금 메인 로비에서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태경을 보자 세이는 아주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병원장과의 인맥을 믿고 오만함을 되찾았다. 어차피 태경은 일개과장, 즉 고용된 직원에 불과했다. 이 병원의 주인은 자신의 남편이니까. 강 과장님,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이 아줌마가 저 밀치고 승호 오빠가 사준 명품 원피스에 커피 다 쏟았다고요. 저 지금 이 폭력적이고 무식한 사람들 폭로하려고 라방 켜고 있어요. 어떤 쓰레기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지 다들 알아야 한다고요. 태경은 그녀의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벽에 걸린 커다란 병원 수칙 안내판을 차분히 가리켰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수칙 제1조 모든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을 존중할 것. 수칙 제3조 복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병원 규정에 맞출 것. 수칙 제5조 근무 시간 중 개인적, 상업적 활동이나 소란 행위는 금지한다. 자, 본인을 한번 돌아보고 저 규정 중 몇 개나 위반했는지 말해보시죠. 세이는 말문이 막힌 채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잠시 더듬거리다 쏘아붙였다. 난 특별 케이스예요. 승호 오빠가 그랬다고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된다고. 당신은 그저 월급쟁이, 의사 주제에 무슨 권리로 나한테 훈계질이에요? 당장 승호 오빠한테 말해서 당신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태경의 등 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상황의 씁쓸한 아이러니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승호는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내연녀의 응석을 받아주며 마치 자기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 양 그녀가 마음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개 기획실 인턴이 감히 심장내과 과장에게 월급쟁이 의사라 부르고 자신의 추악한 행동에 병원장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다. 태경이 유머라곤 하나도 없는 짧은 실수를 터뜨렸다. 평소 진중한 그에게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월급쟁이 의사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난 내 의술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인정받아 고용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받는 껍데기뿐인 칭찬과 얄팍한 좋아요 몇 개 얻어먹자고 신성한 의료라는 직업을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이 병원의 명예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압도적인 기세에 세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백승호 병원장의 약혼녀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진실을 하나 알려주지. 최소한의 자존감과 품위가 있는 여자라면 그딴 더러운 불륜 관계를 공공장소에서 떠벌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물며 황 선생님 같은 어르신에게 그따위로 무례하게 굴지도 않지. 태경의 말은 세이의 알량한 자존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과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타올랐다. 주변 군중들의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웅성거림의 화살은 헐벗은 듯한 옷차림의 어린 여자에게 꽂히고 있었다. 강 과장님 말이 맞네. 어딜 봐도 교양이라고는 없구만. 옷 입은 꼬라지 좀 봐. 딱 봐도 꽃뱀이네. 저 하얀 정장 입은 불쌍한 보호자는 아무 이유 없이 커피 벼락 맞은 거잖아. 딱 봐도 저쪽이 점잖은 분인데 고립된 것을 깨달은 세이는 자신의 마지막 필살기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휴대폰에 대고 빽빽 소리를 질렀다. 다들 나만 미워해. 의사들끼리 감싸고 돌면서 약자만 괴롭히고 있어. 나 혼자라고요. 승호 오빠, 오빠 어딨어?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맞아 죽을 것 같아. 태경이 내 쪽으로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20년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깊은 걱정이 그의 두 눈에 가득했다. 지원아, 그가 낮게 물었다. 괜찮아? 정말로? 화상 입은 건 아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록 내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난 괜찮아, 태경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가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어 제지했다. 내 손 더럽히지 마. 내가 속삭였다. 이건 가족 문제야. 내가 처리하게 두어. 그 모범적인 내 남편이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편들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나는 승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세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요. 승호를 부르고 싶다고요? 내가 도와주죠. 이 하차는 연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가방에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이었다. 내 비서실장이 보내준 상세 일정표에 따르면 승호는 지금 5층 VIP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외관, 인사들, 그리고 싱가포르의 핵심 투자자들과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했고 언제나 도덕적이고 비전 있는 리더로 보이고 싶어 했다. 나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해 내 사랑이라는 이름에 멈췄다. 한때는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뱃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이름이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아마도 나와 아버지가 세운 의료 윤리와 전략적 비전에 대해 자기가 생각한 양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겠지.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다. 승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억눌려 있었지만 여전히 평소의 그 가식적인 다정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여보, 나야.
지금 복지부분들이랑 파트너들이랑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 중이야. 분위기 장난 아니야. 착륙은 잘했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나는 그의 텅 빈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 심지어 울음을 그친 세희까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회의 중이라고? 나는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엄청 중요한 회의야, 여보. 지금 당장 나갈 수가 없어. 일단 집으로 가서 좀 쉬는 게 어때? 목욕도 하고 잠도 좀 자고 오늘 밤에 일찍 들어가서 다 보상할게. 약속해. 승호는 계속해서 다정한 남편 연기를 이어나갔지만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다. 집에 올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메인 로비로 내려와. 뭐? 로비? 왜 여보? 나 지금 진짜 엄청 바쁘다니까. 당장 이리로 튀어내려오라고 했어. 내가 소리쳤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내 인내심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켜켜이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려와서 당신의 그 잘난 새 아내가 내 정장에 커피를 들이붓는 꼴이나 똑바로 봐. 저 여자가 강 과장님을 모욕하고 우리 아버지가 세운 병원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는 꼴을 직접 보란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소름 끼칠 정도의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얼어붙은 듯한 침묵. 승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졌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VIP 회의실이 너무 조용한 나머지 내 분노에 찬 외침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공무원과 투자자들의 귓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것이다. 곧이어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칠게 밀리는 소리가 들렸고 승호의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잠깐. 지원아,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병원이야? 새 아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해. 동시에 내 앞에 서 있던 세희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틀림없이 그녀의 목표이자 매일 밤 그녀에게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맞았다. 그런데 왜 그토록 권력 있는 남자가 눈앞에 있는 이 칙칙하고 나이든 여자에게 이토록 두려움에 떨며 복종하듯 말하는 걸까? 왜 그녀를 여보라고 부르는 걸까? 딱 5분 줄게. 내가 말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5분 안에 이 로비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법률 대리인인 법무팀 임도진 변호사를 시켜 관련된 모든 서류를 들고 당신의 그 잘난 회의실로 직접 쳐들어가게 할 테니까. 당신 파트너들 앞에서 다 까발려 줄게. 나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병원 로비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중앙 에어컨의 기계적인 웅웅거림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려 있었다. 커피로 얼룩진 정장을 입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는 여자.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우라였다. 태경은 내 곁에 팔짱을 낀 채 엄숙한 만족감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진짜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인은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대체 당신 누구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끔찍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다. 라방은 왜 껐어요? 계속 찍어. 당신의 남편이 자기 법적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그 5분은 백승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5분이자 권력을 탐하던 세희의 헛된 환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나는 그 배신자들에게 쏟아낼 폭풍을 기다리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환자부터 간호사까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마치 작은 콜로세움을 만들듯 바닥 한가운데를 둥글게 비워두고 본능적으로 물러났다. 그 중심에는 나와 태경, 그리고 세이가 있었다. 세이는 여전히 전화 통화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내렸고 더 이상 나를 향해 들이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엄지손가락은 여전히 녹화 버튼 위를 몰래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얄팍하고 계산적인 머릿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승호의 직속 상사이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승호가 매일 불평하던 따분한 전업주부 아내일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젊음과 미모, 그리고 승호가 밤마다 속삭이던 달콤한 거짓말들을 굳게 믿고 있었다. 날 겁주려고 하지 마. 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용기를 쥐어짜며 더듬거렸다. 승호 오빠는 날 사랑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이 진짜 아내라고 해도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남자들은 늙고 지루한 마누라한테 질려서 늘 새롭고 짜릿한 걸 원하게 마련이거든. 그리고 난 아주 짜릿한 여자지. 나는 그녀의 천박한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나의 가장 든든한 법률 고문인 임도진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임 변호사, 서류철 챙겨서 당장 메인 로비로 내려와요. 시간이 됐습니다. 임 변호사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태경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군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카메라 렌즈로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지원아, 진짜 여기서 이렇게 끝낼 생각이야? 그가 낮게 속삭였다. 병원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어.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암 덩어리는 뿌리째 뽑아내야 해, 태경아. 한번 끔찍하게 아프고 나면 그 뒤엔 낫게 되어 있어. 체면치레 한답시고 덮어두려고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병원은 저것들 손에 박살나고 말 거야. 명예는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지키는 거지 거짓과 은폐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태경의 눈빛이 깊은 동의로 반짝였다. 이해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그의 소박한 말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꽃과도 같았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조용히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 사이 세이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여론의 흐름은 180도 뒤집혀 있었다. 헐 미친 저 여자 누구임? 완전 보스모 포스. 찐본처 등판했네. 저 인턴 이제 개털림. 아, 팝콘 각령. 병원장 내려올 때까지 존버한다. 세이는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지만 허공에 대고 계속 억지를 부렸다. 얘들아, 저 아줌마 말 믿지 마. 완전 연기 쩌는 거라고. 승호 오빠 내려오기만 기다려봐. 저 아줌마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날 거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팽팽한 긴장감을 찢어놓았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승호가 마치 태풍에 휩쓸린 사람처럼 튀어나왔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이마는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방금 마라톤이라도 뛴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평소에 그 매끄럽고 여유로운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로비 상황을 마주한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고서 있는 세이에게 시선이 머문 순간 그는 1초 정도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시선은 팔짱을 낀 채 마치 기괴한 벌레를 보듯 그를 쳐다보고 있는 나와 마주쳤다. 내 곁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내려다보는 태경이 있었다. 승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승호를 보자 세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그에게 달려들었다. 허세로 가득 찬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승호의 팔에 매달려 징징거렸다. 오빠,
드디어 왔어? 이것 봐. 저 미친 아줌마랑 저 찌질한 강태경이나 괴롭히고 있었어. 저 아줌마가 나한테 커피 쏟고 나 자를 거라고 협박하면서 여기서 내쫓는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승호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그녀가 잡은 팔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의 운명, 병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쥔 이사장 차지 원이었다. 승우야. 내가 그를 움찔하게 만드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백 원장님? 당신의 그 예쁜 애인이 억울하다고 징징대잖아. 나서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승호의 묘한 망설임을 눈치챈 세이가 그의 팔을 거세게 흔들었다. 오빠 왜 그래? 빨리 뭐라고 말 좀 해봐. 다들 쳐다보잖아. 여기서 오빠가 대장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란 말이야. 승호가 세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내연녀를 향한 애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끔찍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멍청하고 오만한 어린 여자가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박살낼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붙여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짝, 건조하고 폭발적인 파열음이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다. 승호가 팔을 크게 휘둘러 세이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이다. 엄청난 힘에 밀린 세이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꼴싸납게 나동그라졌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미끄러졌지만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세이는 이미 붉은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뺨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래진 눈으로 승호를 올려다 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수백 명의 눈앞에서 자신을 때린 것이다. 닥쳐, 이 미친년아. 승호가 공포와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누가 네 남편이라는 거야? 난 너 따위 알지도 못해. 정신 나간 년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흘리고 다녀.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하며 지독하게 찌질한 반전이었다. 승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공격성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망적이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표정이 들어섰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저 여자 누군지 맹세코 몰라. 내 스토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해서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걸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줘. 내 아내는 당신뿐이야. 그의 비참한 연기를 지켜보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자기 행동에 책임질 용기조차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끼고 돌던 내연녀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버스 밑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 같은 놈. 바닥에 쓰러져 잠시 충격에 빠져 있던 세이가 이내 폭발했다. 뺨을 맞은 육체적인 고통은 이 끔찍한 공개적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철저히 배신당했고 다 쓴 장난감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공격적인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짐승처럼 소리쳤다. 백승호, 네가 날 때려? 날 모른다고? 그럼 어젯밤 시그니엘 호텔 내 침대에 있던 놈은 누군데?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건 또 누군데? 몇 달 동안 나랑 매일 밤 붙어 먹어 놓고선 이제 와서 돈 많은 본처 나타나니까 모르는 척 하겠다 이거지? 그녀의 폭로는 승호의 얼굴에 끼얹어진 얼음물과 같았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은 그들의 모든 말과 표정을 포착해 인터넷 전역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입 안 닥쳐? 승호가 세희의 입을 틀어막으려 짐승처럼 덤벼들었지만 태경이 더 빨랐다. 태경이 성큼 나서서 승호의 어깨를 꽉 쥐고 뒤로 거칠게 밀쳐버렸다. 평소 철저한 관리로 다져진 외과 의사의 체력은 수년간 고급 레스토랑의 접대와 주색 잡기로 찌든 사내를 가볍게 제압하고도 남았다. 그만하시죠. 태경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추태 좀 그만 부리십시오. 해성의료원의 이름을 더 이상 먹칠하지 마시고요. 나는 승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애정이라곤 한 톨도 남지 않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저 여자를 모른다고 했지? 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저 인턴이 어떻게 당신 병원장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달 당신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비밀 계좌에서 어떻게 저 여자 계좌로 25억 원이라는 거금이 이체된 걸까? 승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내가 그 25억에 대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새로 들여올 MRI 장비 도입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돈이었다. 복잡한 유령 회사들을 거쳤기에 완벽하게 숨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승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더듬거렸다. 바로 그 순간 로비 인파를 뚫고 임도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내 곁에 서서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뒤 그 서류철을 건네주었다. 이 사장님, 여기 요청하신 해외 은행 거래 내역 전체, 유세희 씨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지난 3개월치 시그니엘 호텔 발레 파킹 기록과 100원장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입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받아 승호의 발밑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모든 사람의 눈앞에 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읽어봐. 내가 명령했다. 읽어보고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처하고 다녔는지 똑바로 확인해.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멍하게 내려다보던 승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들바들 떨던 그는 결국 내 바지 정장 끝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지원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돌았었나 봐. 제발 우리 15년 결혼 생활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애들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순 없잖아. 맹세코 전연 당장 끊어낼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당신 평생 노예처럼 살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은 대형 병원의 병원장이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그럼 저분이 재단 이사장님이었어? 이사장님이 신분을 숨기고 나타나신 거네. 영화보다 더하네. 꼴 좋다,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횡령한 쓰레기. 세이는 넋이 나간 채 구석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한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동아줄이 지금 이토록 찌질하게 바닥을 기고 있었다. 재벌 병원장의 사모님이 되겠다는 그녀의 얄팍한 꿈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뿐인가? 이제 그녀는 횡령한 작물로 집을 산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나는 내 발밑에서 콧물까지 흘리며 기어다니는 남자를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려다보았다. 내 아이들 입에 올리지 마. 환자들 살리는데 써야 할 병원 돈을 도둑질해서 내연녀 아파트 사줄 때는 그 15년 결혼 생활이 생각 안 났나 보지? 내 병원 직원들과 내 얼굴에 저 계집애가 먹칠을 하고 모욕할 때는 우리 가족이 기억이나 났니? 나는 그가 붙잡은 내 다리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병원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높고 명확한 목소리로 중대 발표를 했다. 나 해성의료재단 이사장 차지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백승호 씨를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 및 형사상 횡령 혐의로 해성대학교 병원 병원장직에서 공식적으로 파면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가 내렸던 모든 지시와 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내 선언은 망치처럼 무겁게 떨어져 승호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존엄성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을 넘어선 시끌벅적한 환호로 바뀌었다. 승호의 갑질에 시달리던 간호사들과 일반 직원들의 눈에 통쾌함이 번졌다. 묵묵히 일하던 정직한 의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승호의 얄팍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눈물 범벅이 된 고개를 든 그의 눈동자에 익숙하고도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을 억지로 꾸며냈다. 지원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승호가 마치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은행 서류 쪼가리 몇 개로 날 횡령범으로 몰 수는 없어. 그 25억은 우리 신관 증축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투자금이었다고. 아직 서류 작업이 안 끝났을 뿐이야.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그는 군중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호소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병원의 병원장 백승호입니다. 지난 5년간 내 청춘을 다 바쳐 이 병원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우리 병원에 해가 될 짓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이건 날 쫓아내려는 음모입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요. 나는 그의 조잡한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신관 투자를 위한 성금이라니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변명치고는 너무나도 역겨웠다. 고작 서류 작업 지연이라는 핑계로 나와 법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어떤 날카로운 기소장보다 더 예리하고 무서운 진실로 무장한 채 신관을 위한 투자금이라. 태경의 고요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갈랐다. 그는 병원의 실시간 재고 관리 데이터가 띄워진 태블릿 PC를 들고 승호의 코앞으로 다가갔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태경이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승호는 주춤했다. 태경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태블릿을 높이 치켜들었다. 백 원장님, 당신은 그 돈이 신관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자산관리 시스템이 보여주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히 2주 전, 당신은 최고급 인공호흡기 10대와 차세대 MRI 장비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제를 승인했죠. 공교롭게도 이사장님이 바로 그 장비들을 계약하기 위해 독일에 가 계시던 그 시기에 말입니다. 계약 총액은 25억 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호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 장비들 지금 배 타고 오고 있어. 세관 통과가 좀 복잡해서 늦어지는 거라고. 네가 국제 물류 시스템에 대해 뭘 알아? 태경이 차갑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 이메일 하나를 띄웠다. 제가 세관 전문가가 아닐진 몰라도 글씨는 읽을 줄 압니다. 이건 독일 현지 공급업체에서 오늘 아침 제게 직접 보낸 확인 메일입니다. 해성의료원으로부터 단 1원도 입금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그들 창고에서 우리 쪽으로 출고된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군중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태경의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에 이어진 말들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승호의 거짓말을 조각조각 도려냈다. 장비가 오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의료기기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계약을 위해 급한 성급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사회와 재무팀을 속이고 결제를 받아냈고 그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지. 그리고 참으로 기막힌 타이밍에 빼돌린 25억 중 20억 원으로 성수동 트리마제를 매입하고
나머지 5억은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했군. 당신, 설마 이 사장님이 이걸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승호는 입을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평소 태경을 그저 수술실에 처박혀 의학 서적이나 파고드는 책벌레 샌님으로만 무시했던 그는 태경이 자신의 뒤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금융비리를 캐내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다. 나는 새로운 경외감을 담아 태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독일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는 단순한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을 넘어 묵묵히 우리 가문의 유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병원의 암 덩어리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한 채 나의 귀환만을 기다려온 것이다. 태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 사장님, 심장내과 과장이자 의료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고드립니다. 이 필수 장비들의 부재는 이미 중증 환자들의 치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승호 씨의 행동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우리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태경의 마지막 일격이 결정타였다. 승호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초점 잃은 두 눈에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진실의 추악한 민낯이 모든 사람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이다. 로비는 이미 하나의 공개 법정이 되어 있었다. 이제 질서를 회복하고 나의 권위를 다시 세울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접수처의 작은 연단 위로 올라가 덜덜 떨고 있는 직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 내 목소리가 넓은 공간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오늘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태는 해성대학교 병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회와 재단을 대표하여 이런 끔찍한 난동을 보여드리게 된 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나는 변화를 갈망하는 수백 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썩은 사과 한 알 때문에 이곳에서 매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리는 수백 명의 헌신적인 의료진들까지 모욕당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환자 치료에 단 1분의 차질도 없게 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상 경영 결정을 내립니다. 로비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먼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승호를 가리켰다. 첫째, 백승호 전 병원장은 파면과 동시에 병원 내 모든 권한과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우리 법무팀은 검찰과 전면 협조하여 그의 횡령 및 배임, 과거의 모든 부당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저 남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세요.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각 다가가 승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철저히 망가진 모습으로 군중들 사이를 지나 출구를 향해 끌려나갔다. 그의 뒤로 경멸이 가득 담긴 웅성거림이 쏟아졌다. 한때 병원 위를 군림하던 잘생긴 권력자는 이제 한낱자범 나부랭이로 전락했다. 둘째, 나는 목소리를 한결 부드럽고 존경을 담아 이어나갔다. 병원장 자리를 단 하루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를 안전하게 이끌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도덕성과 뛰어난 실력, 그리고 환자를 향한 깊은 헌신을 갖춘 진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용기로 증명해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태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 차지원 이사장은 이 시간부로 강태경 심장내과 과장을 해성대학교 병원의 신임 직무대행 병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강 원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굳건한 도덕적 나침반이 우리 병원을 다시 가장 빛나고 명예로운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 전격적이고도 빠른 결정에 태경의 얼굴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내 곁에 연단 위로 올라와 군중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귀가 터질 듯한 환호성과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젊은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시작된 박수는 순식간에 주요 과장급 의사들과 환자 가족들에게까지 들불처럼 번졌다. 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단순히 태경을 향한 축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적폐를 끊어낸 내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이자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태경은 눈물겨운 감사와 굳은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마이크를 넘겨받아 짧고 굵게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성의료원을 오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가 끌려나가고 새로운 원장이 환호받는 사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작은 쓰레기 하나가 남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인턴 유세희. 그녀는 화장이 다 번지고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채 구석에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보안 요원이 그녀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다. 유세희 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임도진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장님의 명품 정장 훼손건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공포에 질린 세인은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재벌가 사모님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겠다던 그녀의 달콤한 꿈은 처참하게 끝이 났다. 그녀의 유일한 물주였던 스폰서는 구속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수십억 대의 민형사상 소송과 감옥행뿐이었다. 사모님, 아니, 이사장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다. 제가 진짜 멍청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승호 오빠, 아니, 백승호가 절 다 조종한 거예요. 제발 절 자르지 말아주세요. 소송만은 제발. 저 갚을 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연단에서 내려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어린 여자를 내려다 보았다. 승리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와버린 한심한 인생에 대한 측은함만이 스칠 뿐이었다. 조종당했다고? 나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게 누구지? 아버지 뻘되는 발렛 직원에게 소리 지른 건? 근무 시간에 라방을 켜고 꼴값을 떤 건 누구 결정이었지? 전부 네가 선택한 짓이야. 너에게 주어진 적 없는 알량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된 건 바로 너라고.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임 변호사, 유세희 인턴을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 및 업무 방해로 즉각 파면하고 횡령 자금 수수 및 자금 세탁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해. 그 트리마제 아파트 역시 작물로 취득한 거니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환수해. 그 선언을 들은 세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호화로운 아파트, 할원 아파트, 명품백, 해외여행, 그 모든 신기루가 사라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빨간 줄과 빚더미라는 냉혹한 현실만 남게 될 것이다. 태경이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앞바닥에 툭 던져 놓았다. 우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의 명함입니다. 태경이 건조하게 말했다. 당신의 그 끔찍한 인격장애와 과대망상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뒤에는 제발 그 알량한 인터넷 셀럽 놀이에 빠지기 전에 최소한의 인간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태경의 일침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영혼까지 병든 불쌍한 돌연변이 취급을 받으며 마지막 한 줌의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세이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끌어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로비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병원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흩어졌고 의료진은 다시 각자의 치유 현장으로 돌아갔다. 안내 방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나왔다. 나는 접수처 데스크에 몸을 기대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동시에 폭풍 같던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도의 피로감이 밀려왔다. 12시간의 비행, 끔찍한 정서적 배신, 그리고 수백 명 앞에서의 피말리는 대결. 나는 승리했지만 내 심장은 공허하게 뻥 뚫려 있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그토록 역겨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승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은 방금 공식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 태경이 뚜껑을 딴 생수 한 병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건넨 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강렬한 햇빛이 내 얼굴에 닿지 않도록 넓은 등으로 태양을 가려주었다. 물 좀 마셔, 지원아.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했어. 오늘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바싹 마른 목구멍과 씁쓸한 영혼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나는 열에 들뜬 듯 화끈거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태경아, 나 너무 지쳐.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네. 그는 한없이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든든하고 따뜻한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였다. 당연히 아프지. 넌 강철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가 위로했다. 하지만 넌 그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낼 만큼 충분히 용감했어. 이제 상처가 아물 시간이야. 여기 병원은 내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넌 당장 집에 가서 쉬어.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야 했다. 하지만 쉬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다음 전투, 즉 이온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임도진 변호사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이혼 소장 초안은 이미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륜과 업무상 횡령 증거가 차고 넘치니 가정법원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겁니다. 지금 서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기력을 끌어모았다. 펜 줘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내 이름을 휘갈겼었다. 그 서명은 내 인생의 15년이라는 챕터를 닫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짓된 환상을 깨부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임 변호사, 당장 절차 시작해. 백승호의 모든 공동 자산과 계좌 즉각 가압류 때리고 그 인간이 내 재산단 1원이라도 더 건드리는 꼴 절대 못 봐. 몸에 걸치고 있는 옷가지 하나 빼고는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도지는 서명된 소장을 받아들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나는 지치고 파리한 미소를 지으며 태경을 돌아보았다. 고마워, 태경아. 오늘 네가 없었다면 난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항상 진지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사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회장님은 승호가 어떤 놈인지 어느 정도 눈치채셨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신 부탁이 평생 내 곁에서 널 지켜달라는 거였어. 그리고 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놈이야.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그동안 단순한 우정으로만 치부하며 애써 무시해왔던 아주 깊고 변함없는 애정을 마주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병원 문을 나섰다. 늦은 오후의 태양이 강남의 아스팔트 위로 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과거의 끔찍한 잔해들을 뒤로한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앞으로 내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그 길을 더 이상 나 혼자 외롭게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다. 집에 막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려던 찰나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부재중 전화가 아니었다. 뉴스 알림과 각종 SNS의 푸시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열자 자극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와 사진들이 들불처럼 모든 플랫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단독, 의료 재벌 상속녀, 질투심에 눈멀어 20대, 인터넷의 커피 테러 행패, 진실은 충격 바람난 재벌 아내와 불륜 내연남 의사,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 병원을 통째로 삼키다, 해성의료원 막장 사태, 아내와 그 내연남의 잔혹한 쿠데타로 쫓겨난 비운의 병원장. 누군가 세이의 라이브 방송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아주 교묘하게 편집해 퍼뜨린 것이었다. 세이가 발레 직원에게 갑질하며 모욕을 주던 장면, 명품을 자랑하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장면은 쏙 빠져 있었다. 대신 내가 차갑게 쏘아붙이는 모습, 태경이 나를 감싸고 도는 모습, 그리고 승호가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비는 모습만 교묘하게 짜깁기 되어 있었다. 영상 아래에는 전문적인 사이버 레카들과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남긴 듯한 악성 댓글 수만 개가 달려 있었다. 와, 저 본처 표정 싹 수 없는 거 보소. 진짜 소름 돋는다. 불쌍한 원장님 유유집에서 매일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했으면 저렇게 벌벌 떠냐. 찌라시 도는 거 보니까 저 아내랑 저 의사놈 벌써 몇 년 전부터 뒹굴던 사이라던데? 원장 쫓아내고 둘이 병원 먹으려고 수쓴 거 100%임.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자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백승호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팩트와 증거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비열한 진흙탕 싸움을 선택한 것이다. 여론을 선동해 나와 태경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똥물을 튀겨 우리를 희대의 불륜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도진이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또 다른 태블릿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이사장님, 온라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우리 IT 보안팀에서 추적해 본 결과 악덕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사이버 레카 연합이 배후에 있습니다. 수만 개의 봇 계정을 돌려서 병원 공식 계정과 이사장님 개인 정보까지 털고 있습니다. 대금은 해외 익명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백승호가 마지막으로 긁어모은 비자금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병원장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건가? 그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도진이 분석했다. 목적은 압박입니다. 흙탕물 싸움으로 이사장님을 지치게 만들어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을 뜯어내려는 수작이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망한 만큼 같이 죽자는 순수한 복수심이겠죠. 궁지에 몰린 쥐가 제일 위험한 법이니까요. 나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를 다잡았다. 합의금? 단 1원도 내줄 생각 없어. 지가 먼저 제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잖아. 이젠 잃을 게 없는 미친년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당장 기사들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병원 명의로 공식 해명 입장문을 낼까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숨고 지울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찔려서 저런다고 생각할 거야. 떠들게 냅둬.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뿐이니까. 순금은 용광로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지. 임 변호사, 내일 오전 십시병원 대강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공중파, 종편, 주요 일간지는 물론이고 지금 내 욕을 제일 신나게 쓰고 있는 쓰레기 인터넷 언론사들까지 싹 다 앞줄로 불러. 내가 직접 그 벌레 같은 놈들 면상에 대고 상대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도진의 눈동자에 묵직한 존경심이 일렁였다. 그날 밤은 1초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나는 텅 빈 거대한 저택을 유령처럼 서성였다. 한때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지금은 너무나 춥고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세상 천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 예쁜 두 천사들. 엄마를 둘러싸고 바깥 세상에서 어떤 지옥 같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평온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뺨에 조용히 키스하며 맹세했다. 내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다음 날 오전 해성대학교 병원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터져나오는 플래시 불빛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수백억 대 재벌 스캔들의 첫 단독 보도를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단정하고 보수적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한 채 강당으로 들어섰다. 내 옆에는 언제나처럼 새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태경이 특유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동행했다. 우리의 등장에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다. 우리가 단상 중앙에 앉아 나는 마이크를 끌어당겨 한 치의 떨림도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해성의료재단 이사장 차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개인적인 명예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는 우리 해성대학교 병원과 수천 명의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SNS와 인터넷을 떠도는 저와 관련된 모든 영상과 소문은 횡령 사실을 덮으려 배후에서 치밀하게 조작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인터넷 매체의 젊은 기자가 공격적으로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다. 차 이사장님, 대중들은 이사장님과 강태경 신임 원장님이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으며 내연남에게 병원장 자리를 주기 위해 전 남편을 모함하고 쫓아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의 날선 질문에 대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내 입술만을 주시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태경이 자신의 마이크를 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질문을 던진 기자를 정면으로 응시한 뒤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강당 전체를 압도하듯 훑어보았다. 그 질문에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태경의 묵직하고 깊은 바리톤 음성이 대형 스피커를 타고 강당을 울렸다. 저와 차지원 이사장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희는 의대 동기 시절부터 20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친구이자 가장 깊이 신뢰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그따위 역겨운 불륜 관계는 결단코 1%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 진실만큼은 숨기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차지원 이사장님을 20년 전 의대 시절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순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짝사랑해 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석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1mm도 친구와 의사로서의 윤리적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행복만을 빌며 제 모든 감정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살기를 찾겠다고 평생 헌신한 아내를 창녀로 매도하고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저 비겁하고 쓰레기 같은 놈의 수작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이자 대학병원 병원장이 된 남자가 수백 대의 카페에서 자신의 애절한 20년 짝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를 자처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곧 태경을 향한 깊은 동정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태경은 뒤편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을 했다. 곧이어 우리 뒤에 대형 스크린의 문서 하나가 띄워졌다. 그것은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다. 백승호 전 병원장이 어제 전격 파면당한 진짜 이유, 마지막으로 그에게 쥐어주려 했던 알량한 마지막 자비조차 스스로 걷어찬 그에게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경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며칠 전 사망한 생모의 지인이 우리 병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한 유전자 검사지와 보육권 입소 기록입니다. 이 문서는 백승호 전 병원장과 현재 경기도 외곽의 보육원에 맡겨져 있는 3살짜리 남자아이의 99.9% 친자 일치 확인서입니다. 강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용 카메라가 일제히 스크린의 유전자 검사지를 향해 줌을 당겼다. 백승호는 어제 로비에서 소동을 피운 20대 유세이 인턴을 만나기 훨씬 전인 4년 전 이미 다른 유흥업소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생모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는 자신의 핏줄을 보육원 문 앞에 몰래 버렸습니다. 그는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불륜을 저지르고 병원 돈이 15억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며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동안 버려진 자기 친아들에게는 지난 3년간 단 1원의 양육비도 단 한 번의 면회도 간 적이 없습니다. 내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경이 나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진실을 혼자 파헤쳐 무기로 만들어 두었단 말인가.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회사 돈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자기 친자식마저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연 이런 인간에게 도덕과 억울함을 논할 최소한의 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폭로는 백승호라는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완벽한 핵폭탄이었다. 여론은 1초 만에 뒤집혔다. 나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백승호를 향한 전 국민적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저주가 들끓기 시작했다. 고결하고 젠틀했던 젊은 병원장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괴물의 초상만이 남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상황은 백승호에게 최악의 지옥으로 돌변했다. 여론 조작을 위해 고용했던 사이버 레카들조차 분노한 대중들의 신상 털기 공격에 계정을 폭파하고 도망쳤다. 평소 그에게 빌부터 아부하던 인맥들은 모두 전화를 차단했다. 병원장실 금고에서 마지막으로 털어갔던 비자금은 악플 부대에 지불하느라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다. 절망에 빠져 땡전 한 푼 남지 않은 백승호의 머릿속에 세희에게 사주었던 수많은 명품과 아파트 그리고 외제차가 떠올랐다. 그는 당연히 그것들이 자신의 돈으로 산 자신의 소유물이며 그것들을 팔면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라도 건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그는 만취한 채 씩씩거리며 세희가 사는 성수동 트리마제로 쳐들어갔다. 이미 우리 법무팀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 처분조차 불가능한 집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자 문을 연 세희의 표정에는 과거의 그 애교 섞인 애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사리에 가까운 경멸뿐이었다.
그녀 역시 병원에서 쫓겨나고 돈줄은 끊겼으며 얼굴이 전국에 다 팔려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다. 뭐하러 기어들어왔어? 세이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내 피라도 빨아먹으려고? 나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거든? 내가 사준 벤츠키랑 시계, 명품 가방 다 내놔. 승호가 현관을 밀치고 들어가며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거 다 내 돈이야. 당장 다 토해내. 내 돈? 세희가 소름 끼치게 비웃었다. 네가 병원에서 훔친 돈이겠지? 그게 다 범죄 수익 작물인데 내가 미쳤다고 껴안고 있다가 감옥에 같이 가냐? 어차피 가압류 당할 거 내 벌금이랑 변호사 비용 대려고 쌍값에 업자한테 다 넘겨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호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세희의 목을 향해 덤벼들었지만 이번에 세희는 호락호락하게 맞고만 있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야생동물처럼 그녀는 승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팔을 물어뜯으며 악착같이 저항했다. 이 병신 같은 찌질이 새끼야.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릴 거야. 고급 아파트 복도에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와 사륙전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기겁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마주한 건 참혹하고도 찌질한 광경이었다. 명품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뜯고 있는 승호와 세희였다. 그들은 현장에서 폭행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나란히 수갑을 찼다.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붓고 헝클어진 몰골로 경찰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수갑을 찬 두 사람의 조롱 섞인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탐욕의 최후, 파면된 백승호와 그의 20대 내연녀, 훔친 돈 두고 치정 싸움 끝에 동반구속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잡아먹혀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두 인간의 망가진 인생이 우스울 뿐이었다. 한 달 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법정에 나타난 백승호는 국선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한 달 만에 폭삭 늙어버린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초췌했다. 판사가 그를 향한 산더미 같은 불륜, 폭행, 횡령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판사가 나에게 아이들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는 마침내 짐승처럼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부성애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었을까? 구속된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그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쉰 목소리로 속삭였. 미안해, 지원아. 나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내뱉는 사과 따위는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쓰레기일 뿐이었다.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법원 밖에는 태경이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르렀고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 후 나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해성의료원을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다. 태경을 정식 병원장으로 세우고 우리는 승호가 남긴 썩은 비리의 잔재들을 모조리 청산했으며 병원의 설립 이념을 다시 세웠다. 해성의료원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눈부시게 부활했다. 백승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폭행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로 유명한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세인은 출소 후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했다. 화려한 셀럽과 재벌 사모님을 꿈꾸던 그녀의 인생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에 바코드를 찍는 기계음 소리로 쪼그라들었다. 그 결정적인 폭풍우가 지나가고
1년이 흐른 어느 청명한 가을 저녁, 태경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나를 이끌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내 앞으로 작고 예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흔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너무나도 정교하고 투명하게 세공된 크리스탈 심장, 하트, 모형이 들어있었다. 지원아. 그가 21년의 묵직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난 심장내과 의사야. 평생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고치며 살아왔지.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다 갖지 못한 심장이 딱 하나 있어. 바로 네 심장이야. 그는 크리스탈 심장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투명한 조각이 널 향한 내 마음이야. 투명하고 조건 없고 변하지 않는 것. 네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네 심장이 낫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오직 내 심장만을 돌보는 너만의 주치의가 되어주면 안 될까? 참았던 행복의 눈물이 볼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크리스탈 심장을 내려다 보다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의대 시절에 풋풋했던 소년, 천재적인 실력을 갖춘 최고의 의사,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닻이 되어준 남자. 네, 강태경 원장님. 나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기꺼이 제 주치의로 모실게요. 하지만 이 치료 플랜은 반드시 내 평생토록 유효해야 한다는 거 약속해줘요. 그로부터 5년 뒤, 나와 태경은 나란히 서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해성대학교 병원 신관 차지원 병동에 준공식 테이프를 끊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우리 가족 나, 태경, 그리고 이제는 태경을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내 두 아이들은 병원 뒤편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 병원 후문 쪽 담장 너머로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고된 삶에 찌들어 주름이 깊게 팬 중년의 사내.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난 백승호였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커리어도 집도 없었다. 그는 그저 길 건너편에 서서 자신이 걷어차버린 눈부시게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영혼이 빠져나간 눈으로 뼈저린 후회와 고통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태경이 내 시선을 느끼고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가서 한마디 할래? 나는 길 건너편의 승호를 아주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때 내 속을 새카맣게 태웠던 분노와 증오조차 이미 오래전에 증발해버리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그와 나 사이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차갑고도 고요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굳이 들쑤셔봐야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눈부신 평화를 어지럽힐 뿐이었다. 아니, 나는 환한 미소와 함께 태경과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집에 가자, 여보. 애들 배고프대. 나는 태경의 손을 맞잡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따뜻하고 찬란하게 쏟아지는 저녁 햇살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는 적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둠이 감히 내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압도적인 행복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 해성의료원 이사장 차지원은 그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